안녕하십니까, 김낙권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35도를 훌쩍 넘어 폭염경보가 또 발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듯한 맹렬한 더위를 폭염이라고 하는데요. 농촌에서도 산업 현장에서도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까지 폭염 앞에 모든 국민의 삶이 무력해지고 큰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힘든 여름을 나고 있지만 15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 광주라는 도시라는 측면에서 폭염의 문제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병완 상임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국제기후환경센터 오병철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광주시 환경정책과 송영수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광주호수생태원 지구센터 장화선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폭염이 이어지는 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특히 광프리카, 광주하고 아프리카라는 말을 합성한 말인 것 같습니다. 광프리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일 만큼 광주 도심의 폭염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먼저 우리 김병완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폭염의 문제는 도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유독히 도시의 폭염을 좀 더 강조하는 이유는 도시 지역의 특별한 원인들이 좀 더 있다는 것이죠. 대개 이제 우리가 폭염의 원인을 자연의 어떤 현상으로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도시에서 살고 있는 도시의 시민들이 그 폭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 시민의 활동이. 그래서 도시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도시가 어떤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폭염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좀 덜 심해질 수도 있는데 광주는 최근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도시에 있어서의 녹지 공간이 좀 더 줄어든다든지 도시화가 되면서 또 아파트가 좀 고층화된다든지 이래서 과거에 비해서 좀 더 폭염이 좀 심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실제로 네. 광주만 덥겠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광주가 더 더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광주가 조금씩 더 더워지고 있는 현상으로는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도시들 중에서도 그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측면에서 광주가 폭염에 가장 취약하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우리 송영수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2016년도에 그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 전망 그 분석 툴을 활용해서 우리 그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결과 2010년까지 폭염, 그 혹서라든가 열대야 일수가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폭염에 취약한 도시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취약계층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고령사회 도입, 그다음에 도시 개발의 집중화 이런 것이 더 증가가 되면 피해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다양한 그 피해 가능성을 조사 분석해서 폭염 대응 계획을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병철 박사님 연구하고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승용수 과장님 말씀해주신 부분을 조금 같이 좀 고민을 한 부분을 좀 다르게 좀 해석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도시개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이 시작되면서 보통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권이 아마 먼저 선행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도 좀 컸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또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먼저 그런 도시들에서는 어떤 열섬을 개발에 따른 열섬을 이미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한 90년대 말부터 열섬이라는 어떤 도시적인 어떤 아젠다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광주는 그런 내용이 사실 2007년도부터 도시 열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얘기는 뭐냐면 광주도 그만큼 도시들보다 도시 개발이 좀 늦어졌다. 이게 광주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2000년대부터 뭐 아파트의 집중이라든지 뭐 어떤 개발들이 상당히 확산화되면서 그때부터 향후 한 4, 5년 뒤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도시 현상으로서 그게 바로 열섬으로 나타났는데 또 이게 또 안 좋게 그 시점에 기후변화라는 어떤 그런 현상에서 폭염이 가세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서울, 부산, 대구 같은 경우는 열섬으로 인해 도시가 더워져서 이미 우리 도시가 덥구나 그런 상황에서 폭염이 약간
더 겹쳐지니까 이 부분을 어떤 체감상 또는 인지상에서 시민들이 조금 더 더워졌구나라고 느끼는 상황인데 광주는 이제 막 그 열섬에 의한 어떤 도시의 온도를 적응하고 있는 시점에서 폭염이 와서 가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하자면 네. 어떻게 보면 좀 차를 늦게 탔는데 열섬이어가지고 그 차가 빨리 달려버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좀 더 이게 그 폭염에 관련돼 있는 체감 온도가 좀 더 시민들에게 느껴지는 어떤 인식적인 부분에서 크게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폭염에 관련돼 있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화선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세 분의 말씀들 좀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광주가 그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외곽으로 이렇게 산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지형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와 같은 형태가 대구라든지 서울 같은 지역이 우리가 좀 비슷한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화가 가속화가 되면은 이런 그 갇혀있던 열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좀 어려운 구조들인데 대부분의 공간들이 또 건축물들이 산 밑으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시원한 바람들이 정확히 시내까지 그 소통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차단되면서 이런 그 도심 열섬이 더 악순환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벌써 이게 열섬 얘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시청자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열섬이라는 게 말 그대로 뜨거운 어떤 섬 지역이 도시 안에 좀 존재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우리 연구님께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 광주에 존재해 있고 그 현황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열섬이라는 것은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도시가 개발을 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섬을 그 정의를 하게 되면 도시의 온도가 도시 이외 교외의 온도보다 높게 나타나는 그 자체를 열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높게 나타나는 온도의 분포가 마치 위에서 보니까 온도 분포가 어떤 등고선의 어떤 섬의 등고선처럼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열섬이라고 말하는데 최근은 예전에는 그 도시에 있어서 열섬이 도심지 한 곳에서만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 도심지들이 예를 들면 무슨 지구 무슨 지구 해가지고 많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열섬이 약간의 다도의 형태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섬의 이제 광주시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열섬이라는 것은 보면 인공 구조물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 즉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구조물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에 따라서 이걸 좀 역으로 말하면 그 한정돼 있는 광주광역시 그 면적에서 인공 구조물이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자연 환경, 즉 수변 지역이나 녹지 공간이 그만큼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의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열 환경의 어떤 특징들, 저희가 이거를 지난해 조사를 해봤는데 광주시 대상으로 한 80여 군데를 실측을 해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 구조물, 즉 주택지구, 그다음에 상업, 그다음에 뭐 아스팔트 그런 공간이 뭐 한 34.6도에서 35도를 넘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녹지 공간이나 수변 공간은 그 대해서 한 0.7도에서 1도 정도 낮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그 구조적인 측면들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 도시의 먼저 현재 열섬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니까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금 도시가 형성돼 있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예. 김 제가 원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죠. 네. 이 도시 구조의 측면이 아까 자연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뭐 예컨대 무등산이 있다든지 광주천이 흐른다든지 문제는 그거 플러스 우리가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계획이 이루어지고 도시의 토지의 용도가 어떻게 결정되고 그런 과정에서 광주의 도시 구조가 폭염이랄지 이런 열섬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도시계획의 과정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그런 상대적으로 어떤 경제적 효율성, 기능적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도시의 어떤 그 집적화, 밀도를 높이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그 예컨대 그 공간이 밀집되는 또 주택이 밀집되는 이런 과정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정당화됐다면은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환경 문제, 폭염 문제 이런 것을 직면하면서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생태적 건전성, 도시의 생태적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먼저 하지 않는다면은
이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이게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문제인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그래서 바로 아까 녹지 공간을 만든다든지 또 건물의 어떤 친환경성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장은 예산이 또는 재정적으로 좀 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네. 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도시 구조적인 측면에서 또는 도시의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 측면에서 훨씬 더 친환경 쪽으로 열섬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 열섬의 원인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 도시화를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도시화 중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냐면 이제 인공 구조물 아까 오병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인공 구조물 자체가 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이게 흡수했다가 이게 그 밤에 이제 방출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도시 온도를 조정하는 부분은 이 물 순환입니다. 이게 물이 비가 오면 이 물이 흙에 있다가 또는 녹지에 있다가 이게 수분이 조금씩 증발하면서 대기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물 순환 체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냉방 시설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한 인공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한순간에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물순환 체계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아무래도 시민 여러분들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좀 적극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네, 네, 덧붙이면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이제 광주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 현상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진단해 보신다. 시간인데 네, 네. 그 광주에서 지금 도시화 과정에서 보면은 소위 도심 공동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최근에 또 재개발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동구 지역도 그렇고 또 북구랄지 광산구랄지 신흥 그 재개발 지역의 고층화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등산을 가로막을 정도로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고 또 이게 상무지구도 사실 예전에는 그 상무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굉장히 녹지가 좋은 그런 상무대였는데 이 상무지구도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랄지 관공서랄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시의 구조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열섬을 심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또 하천의 경우도 좀 건천화가 많이 좀 심화되고 또 이 지류 지천들을 복개를 많이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 순환의 구조도 많이 차단되어 있는 이런 것이 광주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런 도시 구조가 상당히 지금 그 폭염에 취약한 구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부언하면은 네.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그 바람이 돌아다니는 길이 바람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람길이라고 그러죠. 활성화됐다라 한다면 특별하게 문제는 될 건 없습니다. 근데 도시화율이 우리나라가 전체로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0%를 넘어섰습니다. 네. 전체 인구의 도시에 사는 인구가 90%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구 역사 이래 또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인구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상황들이고 해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람들에서 나온 처음만 놓고 보더라도 가장 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람길이 될 수 있는 것은 온도차가 유발될 수 있는 공간들, 예를 들면 물, 하천, 지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숲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과 숲을 보면 도시 환경에서는 대부분 물길은 복개도로로 덮여져 있습니다.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원한 바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게끔 돼 있고 또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좋은 아파트들은 산 중심으로 올라가 있어서 그 산들을 깎아내고 그곳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바람의 통로 자체를 이런 추결체, 인공 구조물들이 들어서면서 열을 더 확장시켜버리고 모아두어버리기 때문에 이 바람 자체가 온도차가 안 나기 때문에 바람이 이동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바람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내 중심부에 이를테면 수변 지역이 됐든 아까 우리 김야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변 공간이 됐든 아니면 물이 증발산할 수 있게끔 수목들을 많이 심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광주는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이렇게 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바람길이라는 부분이 도시계획에 이렇게 이제 그 선언적인 의미로 많이 씌워져 있지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일부 신도시는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있긴 합니다. 판교라든가 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우리 강주시 같은 경우도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2030 강주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수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바람이 소통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쾌적한 바람이 도심지를 통과하도록 하거나, 또 내지는 영산강, 그 항룡강, 그 하천 좌우 500m를 중점 경관관리구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저희들이 공원에 접하는 이런 건축 계획을 수립할 때는 10m 내 통경축, 즉 바람길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확보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그 영산강이나 항룡강, 강주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는 병풍형 아파트를 지향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 이론적인 것 또는 어떤 도시계획적인 어떤 방향 제시는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네, 말씀. 네. 오늘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상무대 도심에 허파였던 상무대에 상무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풍 아파트를 세웠고, 또 각종 여러 가지 개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상무지구, 봉선지구, 무능지구, 용봉지구 이런 선택도 저희가 했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더워진 상황에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연구원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도시가 개발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삶의 질의 향상과 저는 이게 직결된다고 보고요. 그만큼 그 안에서 나타나 있는 또는 녹아 있는 어떤 그런 정주 여건들을 충분히 시민들께서는 활용을 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환경의 어떤 그 안 좋은 징조가 바로 이 열섬 같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궁극적으로 좀 해소를 하려면 저는 분명히 이런 지금까지 누리셨던 어떤 그런 편리함과 어떤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좀 불편함으로써 다시 치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은 그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그 병풍 형태라든지 또는 그 뭐랄까 또 그 입구자 즉 미음자 형태라든지 뭐 어떤 기역자 형태라든지 그런 식으로 있을 때 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람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바람이 지금 불어오지 않습니까? 파란색 화살표 그 뒤쪽에 빨간색이 뭐냐면 그 뒤쪽으로 열환경이 체류되는 겁니다. 그 열환경이 체류되는 곳에는 당연히 그 미세먼지도 같이 체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아파트를 구축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도시 그 열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하천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 하천에서 떨어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라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만약에 하천이라고 한다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막고 있으면 뒤쪽에 그 차가운 바람이 순환을 뒤쪽으로 못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뒤에 있는 그 좀 아파트가 아닌 다른 어떤 낮은 어떤 그 건물들이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들은 뭐 속된 말로 쪄죽으라는 말이 앞에 큰 성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 앞에 거군요. 큰 어떤 방패가 네. 있어서 그게 아까 무등산의 밑에 그 크게 뭐 아파트 단지를 세우는 어떤 그런 부분도 다 같은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열섬, 그 광주 지역의 열섬 하니까 그 현황이 사실 궁금한데 일반적인 상상할 수 있지만 그런 도표도 좀 있지 않습니까? 열섬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열섬의 이제 분포도를 예.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예. 주시니까 제가 뭐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미리 것 좀 같아요. 제가 어디가 좀 가장 더운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네. 예. 아, 사실 그거 그 어렵군요. 작년에 그 저희 센터에서는 네. 그 광주광역시 지역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센터는 그 실제 그 2014, 15, 17년 해가지고 약 지금까지 한 300여 지점에 대한 그 온도하고 습도를 그 실제로 실측을 하고 하면서 그 관련된 데이터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실측을 하는 데이터들의 어떤 그 한계가 뭐냐면 그 해당 지점에서의 온도라는 부분에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 공간에서는 그런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 잘 부분이 지금 보이는데? 잘 네.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케이스 1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지난해 광주시가
현재의 특성, 지금 현재 뭐 도시 공간의 토지 이용 분포 특성, 즉 주거 공간, 도로 공간, 뭐 산업 단지, 그다음에 상업 공간, 뭐 녹지 공간, 수변 공간 그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이걸 보게 되면 이 약간 붉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반면에 그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 우리 이쪽에 녹색 진한 녹색이 있는 부분이 바로 무등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진한 곳이 어딘가요? 가장 우리 진한 지역으로 곳이 지금 얘기하면. 지역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산구에 있는 네. 공항과 그다음에 그 송정역 쪽 그다음에 서구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온도가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뒤쪽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주간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데 사실 열섬에서 우리가 그 되게 또 심각하게 생각해줘야 할 부분이 바로 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에 우리가 열섬이 가장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서 대표되는 게 바로 열대야인데요. 네. 열대야가 이제 아시다시피 최저 온도죠. 이게 그날의 온도를 최저 평균 최고로 봤을 때 최저 온도가 25도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을 하는 거로서 야간은 이게 마찬가지로 현재 광주시의 새벽 5시에 지금 분포도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이 빨갛게 나타나는 부분이 25도 이상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서구와 북구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개발이 상당히 밀도 있게 된 곳이 그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새벽 5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시 이후 6시면 이제 곧 해가 뜰 텐데 그러면 도시에 있어서 정말 시원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25도가 넘었다는 얘기는 이 이전에는 25도 이상이 나와서 다양한 지역이 열대야를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뭐 수면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떠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표를 보니까 지금 현재 광주 지역의 열섬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 같은 그 방금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원인은 지금 말 그대로 병풍 아파트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복개도로를 바로 그냥 도로를 만들어 버렸던 물 문제라든가 이런 걸 진단해 주셨는데요. 이게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들 아니겠어요? 이거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선은 첫째는 광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그 도시가 다 안고 있는 문제인데 도시 계획과 아까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 2030 말씀하셨는데 환경 보전 계획이 서로 이게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도시 계획이 선이고 환경 보전 계획이 후가 되다 보니까 도시 계획이 굉장히 도시 개발 또는 경제 개발 이런 우선으로 먼저 이게 자리 잡는 게 좀 일반적인 현상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건축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는데 굉장히 지금 뭐 친환경 건축 인증이랄지 여러 가지 녹색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나 좋은 제안들은 많이 있는데 결국은 어디서 막히느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랄지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막힌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환경적 어떤 요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고려해야 될 그런 단계에서 그게 장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정책적으로 일정한 순간에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에서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 작년에 이렇게 속칭 미니 태양광이라고 하는 가정에 그 설치하는 작은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250와트였고 한 10여만 원 정도 들여서 그걸 설치를 했었는데 물론 국가 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설치할 때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그 고정은 잘 시켜놨지만 만약에 이게 떨어졌을 때 낙하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또 제가 돼야 될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아파트로도 좀 이해가 있어가지고 각서를 쓰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정책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끔 되지 않고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시골 어렸을 때 내지는 전통 우리 가옥들 보면 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참화라고 하는 게 대단히 과학적인 방식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들인데 녹색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햇볕의 입사각을 맞춰가지고 일정하게 앞으로 내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입사각이 높으니까 그늘이 많이 질 거고 겨울철에는 입사각이 낮아지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오겠잖아요. 이렇게 해서 차단을 했었는데 아파트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파사드나 아니면은 어닝이라고 하는 그 빛 가리개를 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행법으로 보면은 아파트의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누가 승인을 해줘야 되냐면 각 구의 구청장이 승인을 해줘야 될 승인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법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기존의 그 열적 환경에 있어서 좀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선조들의 삶의 질을 따라할 수 있는 이 조건에는 좀 턱없이 거리가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정책적인 부분, 법제적인 부분들을 손을 대서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야 이 도시 열섬에 일반 시민들이 좀 이렇게 그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다들 해결책은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시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가 문제가 있고 막혀 있다는 건데 이걸 좀 더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를 알았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좀 더 얘기해 주면 고맙겠는데요. 그게 결국 이제 제도적 장벽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 이해가 네. 아까 이 친환경 건축이 도시 열섬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일단은 건축 계획 심의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규제할 만한 적절한 그런 수준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죠. 즉 과거의 건축 계획들은 굉장히 그 친환경 요소보다는 건물의 효율이랄지 어떤 공간의 어떤 그 경제적 어떤 효율성이랄지 이런 데 우선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그 친환경 제도로 전환시키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런 이제 그 친환경 건축 규제 문제가 가장 지금 벽에 많이 막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이 환경 문제는 어떤 좀 밀려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문제는 없나요? 그 문제를 이렇게 짚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면은 야, 그렇다고 하면 나도 광주 시민으로서 또 나도 이렇게 도심 열섬에 일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서 복색이 영 아닙니다. 프리하게 입고 왔는데 이렇게 입고 온 이유는 제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서 우리 사무실까지는 약 20여 킬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인데 20여 킬로. 예. 그래서 왕복 40킬로가 넘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광주에서 도심 열섬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교통 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승용차로 전체 이동수단의 승용차가 거의 한 60% 정도 됩니다. 저희 이 교통수단의 분담률을 보면은. 그래서 저도 기존에는 그런 생각이 없을 때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 야, 그러지 말고 근데 자전거를 한번 타보자. 그러면 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도심 열섬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이라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폭넓게 저와 같이 시민단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정책화하고 프로그램화해서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이를테면 행정에서 야 우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좀 부족하다. 부족한다는데 손을 내미는 형태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그 해결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제도적이라는 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제도라는 것도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 것이냐 안 받아줄까가 중요한 거거든요. 시민분들이 자기가 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좀 불편함을 느끼고 좀 자기가 좀 춥고 덥게 살겠다라는 그 인식을 가진다고 하면 이 제도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의 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국민들이 어떤 그 편하고 풍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고 있지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감소 어떤 그걸 어떤 자기가 좀 여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도화되지 않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행정 간사나 이런 데서 적응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조금 더 보완을 드리면은 네. 결국은 이제 행정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제도 잘 만들어도 시민이 거기에 호응하지 못하면 필요 없다 이런 논리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이 열심히 뭔가 해보려 하지만은 여러 가지 행정의 제도적인 장벽들이 있어서 별로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게 서로 이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민관의 협치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많이 하는 거버넌스 이야기인데 그 협치의 구조라는 게 시민과 행정이 따로 생각해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목표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물론 저희도 지금 이런 협치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행정이 좀 주도적인 것이 강하고 행정에 의해서 시민이 좀 이제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구조가 강한데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날의 이제 또 시민사회 시대, 민주화 시대 가면서 행정이 주도하는 시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대로
이게 전환이 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데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시민과 어떻게 보면 함께 하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거, 열섬에 대한 거, 현상에 대한 건 진단해 봤습니다. 저희가 만든 도시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열섬을 또 만들어냈고, 향후 대응 방안 역시 결국 도시계획과 환경 문제에 있어서 환경을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기는 도시계획이 좀 반영되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기구까지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문제는 민선 7기 들어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럽을 그렇게 우리는 다들 부러워합니다. 네. 근데 유럽의 가치는 그 기존에 우리보다 훨씬 더 첨예하게 개발 논리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한 20, 30년 네.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의 추세를 놓고 보면은 이를테면 자동차 없이 뭐 실험을 한 게 뭐 1년이 됐다, 2년이 됐다. 그다음에 또 이를테면은 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는 노력을 한다. 그다음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남아있는 생각들은 그런 우여곡절들을 이미 그 선진국은 겪어왔던 거고요. 광주도 지금 순서로 놓고 보면 겪어야 될 상황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지금 그 집행부에서 또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이 문제와 거리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광주의 허파라고 하는 게 광주의 중심은 어디냐면 시청 그 언저리가 광주의 중심입니다. 정확한 자리는 환경공단이 있는 자리가 광주의 배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배꼽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요즘 문제가 한참 되고 아까 도심 열섬 이야기 주셨는데 공항과 전투 비행단이 있는 그쪽입니다. 그쪽인데 그쪽 공간이 차후에는 이전을 하게 된다면 최대의 좋은 공간이 될 건데 그 조건 자체가 그것을 팔아서 개발해서 그 비용을 들여서 다른 곳에 지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빠져나가더라도 결국은 고밀도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다. 거기 또한 녹지로 남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계획을 좀 잘 잡아서 개발은 하되 정말 우리가 그 기존에 이야기하는 좀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기준들을 좀 잘 잡고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은 광주의 도심 열섬을 완화시키는 네. 큰 중요한 출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문제 제가 예.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지속가능 발전 이야기 나왔거든요. 네. 이 문제가 지금 오늘날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유엔에서 2015년에 수립이 됐습니다. 17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기본 계획은 만들었습니다. 이행 계획을. 문제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다른 지자체를 좀 비교해서 뭐합니다만은 서울특별시가 2년 전에 지속가능 발전 이행 전략계획과 이행계획을 만들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획실이 이것을 총괄해서 네. 아까 모든 계획들 도시계획이랄지 개발계획이랄지 모든 계획에 대해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책임지고 그때 작업을 해드린 내용인데요. 그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실과에서 체크만 해도 이게 도시의 친환경성을 확보하는지 네. 아니면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지 이게 일정한 어떤 걸러내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광주에서 저는 상당히 시급히 시스템적으로 좀 갖춰져야 되고 지금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만 아까 이제 거버넌스 이야기했는데 지금 광주시의 거버넌스 접근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이 행정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게 거버넌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안이 있고 민간 어떤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럴 때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 그게 거버넌스가 아니고 거버넌스는 평소 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가동돼야 되고 1년 내내 행정과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수기의 과정이 상시화되는 것이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그걸 꼭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이 문제 역시 시민과 함께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뭐랄까요 그 새로운 부지가 생겨나는 걸 어떻게 앞으로 광주의 미래를 위해 쓸 것인지 부분은 시청만의 일도 아니고 시민과 함께해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도시가 돼야만 우리가 지금 열섬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어오면 이제 결국 열섬 문제는 우리가 동의한 과정이 여기까지 와 있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사실상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대책 문제를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대책 문제를 좀 얘기 나누면서 토론을 좀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수 과장님, 그 장기적인 폭염 예.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 시는 이제 그 폭염 문제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좀 그 토론회라든가 그 원탁 회의, 뭐 예. 백인 시민 포럼들을 통해서 강주 온도 1도씩 낮추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수립을 추진해서 그걸 근간으로 지금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내용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폭염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온실가스입니다. 네. 이제 결국은 온실가스로 인한 그 지구 온난화가 가소가 되기 때문에 이 폭염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저희들이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고효율 기기, 뭐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뭐 탄소 운행제라든가 배출권 거래제,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 아파트 등 이런 사업들도 꾸준히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냥 물순환 체계의 회복입니다. 아까도 제가 네. 물순환에 어떤 파괴가 이게 현재 그 폭염이 큰 원인이- 문제라고 원인이 지금 근본 말씀을 원인이다. 드렸는데요. 네. 보통 이 자연 상태의 빗물은 한 65%가 증발해서 대기를 냉각하거나 습도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화가 이 된 상태 같은 경우 약 한 20%대 정도로 증발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물순환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시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환경부 물순환 도시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한 295억을 투입을 해서 우선 상무지구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강주 전역으로 이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꿈이란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아스팔트 등의 불투성을 최소화해서 거의 한 자연 상태 수준으로 저희들이 한번 전환해 보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아스팔트를 자연 아스팔트로. 네. 그런 상태로까지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게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가 되셔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런 예. 부분들은 이미 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상무지구에 아마 머지않아 가시적인 효과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린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제 그 도심지가 점차 이거 외곽 쪽에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자연 녹지라든가 산림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녹지가 10% 정도 증가하면 도시 온도가 한 3도 정도씩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그린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네. 과거에 훼손되었던 하천이라든가 공원, 뭐 이 습지들을 좀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데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저감 뭐 생활 숲이라든가 강주 백년숲, 그다음에 벽면 옥상 녹화 이런 것 등 다양한 이렇게 녹화 사업들을 지금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병철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올해 이 폭염이 상당히 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내년에도 폭염이 지금 될 것으로 미리 지금 전망값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노력에 대해서 불필요성과 어떤 소모적인 논쟁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대승적 차원에서 좀 더 협력해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행 과정 모두에 좀 같이 협력 과정을 좀 더 다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그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너무나 이렇게 사안 위주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데 폭염도 또 그렇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 옵니다. 그러면 언제 폭염이 있었냐라는 듯이 소위 말해서 이 폭염이라는 게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마치 한철 장사처럼 다뤄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폭염이나 열섬이나 절대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이 두 가지 현상은 도시의 에너지하고도 또 상당히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에너지를 충분히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연관해서 생각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최소한 2030 계획들이 많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유엔의 SDG 2030인데 이 2030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광주의 오차 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책자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 광주의 오차 의제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광주의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위한 행정과 시민과 기업의 3자의 협력의 방법을 구체화시킨 하나의 실천 지침입니다. 이것은 지금 2017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지금 열섬과 폭염과 관련된 것이 17개 의제 중에서 무려 3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 의제가 뭐냐 하면은 맑은 물이 흐르는 물순환 도시 의제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번 의제가 앞산, 뒷산이 함께하는 도시숲 의제입니다. 숲 의제. 3번 의제가 바람길이 통하는 시원한 도시 의제입니다. 이 3가지 의제가 이미 우리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느 한 조직이나 특히 환경부서나 이런 작은 부서 단위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 아까 도시계획과랄지 교통부서랄지 산업부서랄지 여러 부서들의 협업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협업 구조를 민선 7기에서 잘 만들어서 이걸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본 얘기, 우리가 큰 과제를 지금 얘기해 왔는데요. 끝으로 마무리 발언하시고 각자 생각하시는 정말 중요한 건 당장 더운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살수차 얘기하고 그늘막을 설치해주는 이런 문제 관련이 당장에도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지금 이 무더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도 먼저 해주실까요? 일단은 저희 시가 네. 추진하고 있는 그 단기 대책을 먼저 소개를 좀 네, 하고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들은 지난 5월 20일부터 이제 9월 30일까지 그 폭염 대책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구 유관기관에서 폭염 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 협업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독거노인이나 노숙인 이런 그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도우미 한 2,600여 명을 그래서 수시로 방문 체크하고 안부 전화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회가이나 보건소 등 한 그 1,285개소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에어컨 그다음에 운영비를 좀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아마 횡단보도 같은 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은 그 횡단보도 한 200여 곳에 그늘막 쉼터를 설치해서 그렇죠. 운영하고 있고,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또 이게 그 살수차를 좀 동원해서 이 표면의 온도를 좀 낮추는 그런 이제 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열사병이나 일사병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온열 환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급 장비를 갖춘 그 폭염 구급차를 지금 30대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상시 출동 대기를 그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분 말씀해 주실까요?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 마무리 발언이요? 지금 우리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바로 좀 할 수 있는 또 시민 참여 필요도 좋고요. 예, 해주신다면 장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그 단기 대책은 아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에 다 포함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잘 실천하냐 못하냐의 문제일 것 같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항상 속도에 푹 빠져 있습니다. 뭔가든지 아무튼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고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 살아왔던 이 논리 내지는 이 가치에서 속도라는 가치에서 기표와 방향이라는 가치로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게 도시 관리가 됐든 계획이 됐든 집행이 됐든 다 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3S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슬로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우리는 지금 뚝대기가 크다. 좀 작은 거 하자. 차도 5,000cc가 아니라 1,500cc, 1,000cc 탈 수 있지 않냐.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스몰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산다. 스마트폰 하나 갖고 기능이 아마 수백 가지 될 겁니다. 전화 거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 아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좀 심플하게 살자. 이 세 가지에 대한 가치 철학이 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도시 폭염과 기후변화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그 광주 집행부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갖고 가야 될 가치 철학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 박사님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저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여름철에 우리 그 많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엔진룸이 보통 한 100도 정도가 되죠. 근데 이제 여름철에는 이게 한 3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광주시에는 60만 대 이상의 차가 있어요. 그러면 여름철에 60만 대의 난로가 광주 시내 전체를 활보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들이 나타나게 되는 어떤 그 보행자들의 또는 거주자들의 시민들에게 주는 어떤 열에 나쁜 어떤 영향을 본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해주시고 이거를 오히려 전환할 수 있는 즉 대중교통을 좀 이용을 해주신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에서도 대중교통의 이용에 따른 어떤 불편함이 분명히 있겠죠.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감안하셔서 어떤 그 개선과 시민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로 좀 접근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폭염이나 열섬에서 아까 계속 온열환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좀 물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미 목마르다, 갈증난다 싶을 때는 늦습니다. 그냥 하루를 지내시면서 그냥 조금씩이라도 계속 섭취를 좀 해주시고 외부에 나갈 때는 이 폭염 때는 상당히 자외선과 오존이 심합니다. 그리고 피부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눈을 실명시킬 수도 있으니까 선글라스라든지 또는 선블럭 그런 제품들도 좀 꼭 좀 착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요새 그 차에 그 야외 차 주차를 해놨을 때 그 안에 애완견이라든지 애들 놓고 내리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조심해 주시고 차 안에 그 라이터 같은 거 안 놓으시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말씀 해주셨네요. 네, 우리 김상임 회장님 예. 말씀이시죠. 네.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문제를 좀 장기 대책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는 좀 마무리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두 가지 차원으로 아까 장기 대책은 당장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좀 해결해야 될 필요성 있는 부분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느 대상이 가장 피해에 지금 노출돼 있느냐, 피해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3대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은 저는 단기 대책이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소득층이죠. 네. 저소득층 특히 이제 또 취약계층이죠. 취약계층 여기를 정말로 집중 관리해야 됩니다. 어지간한 계층은 좀 이겨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연령층이죠. 우리가 보통 65세 이상이다 그러죠. 이 65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한 집중적 관리 체계, 그리고 세 번째가 직업군입니다. 건설 농업군입니다. 여기가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대상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더 면밀하고 집중적인 관리 체계를 만든다면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우선 올 여름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결국 우리 세심한 행정 배려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마 전선이 물러난 뒤에 무더위가 찾아오는 폭염은 자연의 이치로 인간이 거스를 수 있는 영역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만든 최고의 걸작이라는 도시를 무덥지 않게 디자인해 나가는 것은 인간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이 시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치고 무더운 도시를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바꾸려는 시민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해마다 찾아오는 무더위도 이기고 짜증도 덜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